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불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남편이 신던 낡은 운동화만이 사라진 신발장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여보,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남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 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불을 다시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40년.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딸을 낳아 키웠지만 정작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식탁 위에 남편의 흔적이 보였어요. 컵 하나 깔끔하게 씻어서 말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용히 흔적 없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정확히는 부모님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어요. 뭐랄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달까요? 마치 어디론가 떠나버린 사람의 빈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명자야, 우리 철수가 좀 과묵하지만 착한 애란다. 잘 부탁한다. 착하다는 말이 참 이상했어요. 남편을 소개할 때 착하다는 말부터 하는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경고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편이 새벽 5시에 어디로 간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5시 40분.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TV를 켜지도 않고 그저 현관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발끝부터 스며들었지만 일어나 보일러를 높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40년을 산 남편을 새벽에 몰래 기다리고 앉아 있다니. 마치 바람피는 남편을 감시하는 아내 같아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저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남편이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놀라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침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디 갔다 오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잠깐 망설이는 듯 했어요. 산책. 딱 2글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3시간이나요? 이렇게 추운 새벽에?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요즘 잠이 안 와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현관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운동화를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신발 밑창이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 아니면 다른 뭔가?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작은 나뭇잎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작은 잎이 밑창에 꽂혀 있었죠. 우리 동네에는 은행나무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였더라? 중앙공원? 거기까지는 걸어서 40분은 좋게 걸리는데 정말 산책을 간 걸까요? 저는 신발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40년간 해온 일이니까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3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 정말 그냥 걸었을까? 밥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이 나와 상 앞에 앉았어요. 말없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요즘 어디 아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과묵한 게 좋아 보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해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과묵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저에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요일 오전, 옆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만은 달랐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썰렁하고 무언가 텅 빈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희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민준이도 데리고.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은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 왜? 아니, 지난번에 봤을 때 좀 피곤해 보이시길래. 민준이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새벽에 자꾸 나가신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민준이가.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민준이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봤대요. 할아버지가 현관문 나가시는 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으시대. 그냥 산책 다녀오신다고. 새벽 옷이에요? 겨울에? 그게 말이 돼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볼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외출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손자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매주 새벽에 집을 나가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있는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꼭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편했으니까. 묻지 않는 게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돌아올 때 표정은 어떤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말이에요. 매주 토요일 정확히 새벽 5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3시간 뒤인 8시쯤 돌아왔습니다. 1분도 더하지 않고 1분도 빼지 않고. 너무나 정확한 패턴이었죠. 정말이지 이게 그냥 산책일 리가 없었어요. 금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을 따라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림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의 얼굴을 몰래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깊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이 사람은 무슨 꿈을 꿀까? 나와 함께한 40년을 꿈꿀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꿈꿀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40분. 곧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남편이 눈치챌까봐 숨을 천천히 쉬려고 애썼습니다. 4시 50분쯤 남편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불이 천천히 걷혔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뭘 숨기려고. 남편이 방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시계는 정확히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패딩이었습니다.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죠. 만약 남편이 돌아본다면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초를 세고 나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가 더 편할 텐데. 저도 계단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날까봐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 숨어서 남편이 멀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남편의 뒷모습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일정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마치 정해진 길을 걷는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어요. 주택가를 지나 큰 길을 건너 골목을 돌아서 남편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저도 뒤를 따랐어요. 약 3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공원이었어요. 아, 여기였구나. 운동화 밑창에 붙어있던 은행나무 잎. 바로 이 공원의 것이었어요. 남편은 공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공원 안쪽 연못 옆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오래된 벤치였습니다. 남편은 그 벤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리고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그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10분, 20분, 30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추위가 몸속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계속 지켜봐야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공원에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남편 옆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오셨네요. 매주 뵙는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정말로 매주 여기 온다는 말인가요? 7시가 되었습니다. 공원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공원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도대체 누가 오기로 했던 걸까? 8시가 가까워지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마치 아쉬운 듯이 벤치를 한번 쓰다듬고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남편의 한숨 소리까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남편이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벌어진 후 저는 남편이 앉았던 벤치로 다가갔어요. 벤치는 정말 낡았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나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닦는 것처럼. 벤치 등받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마이너스 1982.10 15. 손으로 새긴 듯한 서툰 글씨였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직 주름 없는 깨끗한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40년 전이. 그리고 남편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남편의 팔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저렇게 생기 있는 눈빛.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수진아, 영원히 사랑해. 여기서 결혼식 올리자. 마이너스 철수. 손이 떨려서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 영원히 사랑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제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나한테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매주 앉던 바로 그 자리에 차가운 나무 벤치가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 차가움이 바로 우리 부부의 온도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40년간 꾹꾹 눌러 담아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란 말인가? 나는 대체 이 사람한테 뭐였던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우는 75세 할머니, 남편의 첫사랑 흔적 앞에서 무너지는 아내. 정말이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고, 꿈이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익숙했던 거리도, 지나쳤던 가게들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 그리고 벤치에 새겨진 약속. 영원이라고 했잖아.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 약속은 지켜졌나 봅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심지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딸을 낳고 손자를 보는 동안에도 남편의 영혼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벤치에서 사진을 숨겼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 오래된 내복들 사이에 사진을 밀어 넣었어요.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지 않을 곳이었죠. 남편은 제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밥을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TV를 봤는지, 몸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계속 그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새겨진 글씨, 사진 속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평소처럼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니까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하지만 40년 전에는 젊고 힘 있는 손이었을 거예요. 사진 속 여자의 허리를 감쌌던 그 손. 왜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수저를 들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먹어야죠.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더니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불편해?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묻는 거였죠.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그릇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각자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에 묻고 말았습니다. 사실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살려고 했죠.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을. 산책했다고 했잖아. 매주요? 매주 토요일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감정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내일이야. 당신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벽을 쌓는 것처럼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피해를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부부인데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래서 뭐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내 모든 걸 알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거부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40년을 함께 살아도 이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였어요. 남편은 늘 문을 잠그고 살았고 저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았으니까. 먹어요. 식사나 합시다. 남편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사진 이야기도, 벤치 이야기도, 수진이라는 이름도 모두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삼켜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손이 거품투성이었거든요. 왜 우는 거야? 나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일요일 딸 은희가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어서 와.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20살 대학생이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를 안으며 겨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 앞에서만큼은 평온한 척해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은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잤나 봐. 요즘 왜 잠을 못 자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40년 전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매주 벤치에 가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아빠는 어디 계세요? 은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방에 계셔. 조금 피곤하신가 봐. 요즘 아빠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준이가 그러는데 자꾸 새벽에 나가신다면서요. 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 있어서 들릴까봐 조심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5시에 나가세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니, 괜찮아. 제가 너무 빨리 대답했나 봅니다. 은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혹시 뭔가 아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딸은 늘 그랬어요. 눈치가 빨랐죠. 아니, 그냥 아빠가 운동 나가시는 것 같던데.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40년간 잊지 못했다는 걸 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벽 5시에 운동을요? 겨울에? 그것도 3시간씩이나? 은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은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은희 가족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왔을 때도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렸죠. 민준이가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남편의 양말을 꿰매 주었고 남편이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제게 온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수진이라는 이름을 향해 문득 동네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들었던 대화, 마트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기억났어요. 박씨집 아저씨, 요즘 새벽마다 어디 가신다던데? 그러게, 나도 봤어.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니라고 다른 집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우리 남편 이야기였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새벽마다 나간다는 걸, 그리고 수군거린다는 걸.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네. 나만 몰랐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송이를 손으로 받았어요. 하얗고 차가운 눈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버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녹아버리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녹아서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편안한데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새벽 3시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사진 속 남편은 너무나 생기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고 웃음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종이였지만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어. 수진이가 누군지, 왜 남편이 40년 동안 잊지 못하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래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수진이를 찾아야 한다. 남편이 출근. 아니, 남편은 이미 은퇴했죠. 남편이 아침 산책을 나간 후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상한 거? 뭐가? 할아버지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할아버지 나가시는 걸 찍어서 SNS에 올렸거든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새벽 운동 열심히라고 가볍게 올렸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렸다고? 왜?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부지런하시다고 자랑하려고 한 건데. 근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 네. 어떤 할머니가.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민준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댓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벤치, 혹시 중앙공원 연못 옆 벤치 맞나요? 그곳이 이수진 씨와 관련된 곳인가요? 제가 수진이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그 벤치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또 그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거기 계세요? 아, 응. 민준아. 할머니, 이수진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예요? 민준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민준아, 그 댓글 단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어? 아, 메시지 기능으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왜요? 그냥 할머니가 직접 연락 좀 해보고 싶구나.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 계정으로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40년간 숨겨온 그 비밀을. 1시간 후 민준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답장 보내셨어요. 만나고 싶으시대요. 오늘 오후 2시에 중앙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 혼자 가시려고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할머니 혼자 갈게. 민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어요. 오후 2시, 저는 중앙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매주 앉던 그 벤치 앞이었어요. 벤치에는 이미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윤정숙 씨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아요. 박명자 씨시죠? 앉으세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매주 앉던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 벤치 사진을 보는 순간 40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윤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수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잠시 벤치 등받이를 쓰다듬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수진, 제 평생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 함께했죠. 죽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982년 10월 18일이었어요. 수진이 결혼식 3일 전이었죠. 신랑이 바로 박철수 씨. 당신 남편분이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약혼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제가 다 봤어요. 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같이 웨딩 부케를 고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의 약혼녀가 결혼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철수 씨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장례식 날 영정사진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그 텅 빈 눈빛,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던 이유. 그 후로 철수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몰라요. 장례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거든요. 근데 오늘 그 벤치 사진을 보니 아직도 그곳에 가시나 봐요. 윤 할머니가 벤치 등받이를 가리켰습니다. 새겨진 글씨가 있는 곳을. 여기 이 글씨 철수 씨가 새긴 거예요. 수진이랑 약혼하고 나서 둘이 여기 자주 왔거든요. 어느 날 철수 씨가 몰래 새긴 거예요. 수진이가 발견하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 눈에도 그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수진이가 먼저 가버린 거죠. 윤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실례지만 당신은 철수 씨랑 무슨 관계세요? 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 박철수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라고요? 그럼 철수 씨가 재혼을 하셨구나. 재혼이 아니라 저랑이 첫 결혼이에요. 수진 씨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중매로 만났어요. 아, 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 씨, 혹시 수진이 이야기를 남편한테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랬군요. 윤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명자 씨,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철수 씨가 당신한테 잘해줬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잘해줬나요? 뭐가 잘해주는 걸까요?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아이 키우고. 그게 잘해주는 건가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40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어왔어요. 아이한테도, 애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나쁜 아빠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윤 할머니가 제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손도 잡아본 적 없고 안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 할머니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2등이었어요. 아니, 등수에도 들지 못했을지 몰라요. 남편의 마음은 줄곧 여기 있었으니까. 이 벤치에 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명자 씨,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데요? 철수 씨가 수진이를 잊지 못하는 건 사랑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게 무슨 죄책감이에요. 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사고 나던 날 철수 씨가 수진이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철수 씨가 늦었어요. 1시간이나 늦게 왔죠. 그래서요? 수진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혼자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있는 곳으로. 만약 철수 씨가 제 시간에 왔다면 수진이는 안전하게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사고도 안 났겠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약혼녀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지만 철수 씨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장례식 날 제가 들었어요. 철수 씨가 수진이 영정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미안해, 내가 늦어서. 다 내 탓이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40년간 그 벤치에 간 이유. 매주 같은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을 지키려고 온 거군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벤치에 새겨진 글씨요.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40년간 매주 그 벤치에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철수 씨에게는 그게 수진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벤치에 새겨진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새긴 약속. 하지만 그 여자는 오지 못했고 남자는 혼자 약속을 지켜왔던 거예요. 명자 씨, 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철수 씨가 수진이를 잊지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죄일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갚지 못한 빚 같은 거죠. 그래도 저는 뭐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건 철수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명자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마치고 공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 건 맞지만 그게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을 원망해야 하나요? 이해해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할머니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손자에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죠? 민준아,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 지금 좀 피곤해. 알겠어요. 푹 쉬세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집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겠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윤정숙 할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속죄. 남편이 40년간 그 벤치에 간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결국 똑같잖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이든 죄책감이든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2등이었고, 아니, 어쩌면 경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4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이 나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젓가락을 들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었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당신이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남편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온 거야? 네. 따라갔어요. 그리고 윤정숙 씨도 만났어요. 수진 씨 친구분이라던데.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화가 실렸습니다. 권리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알 권리도 없나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건 내 일이야.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당신 일이라고요? 매주 새벽에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러 가는 게 당신만의 일이라고요? 다른 여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40년 전에 죽은 약혼녀를 잊지 못해서 매주 그 벤치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수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왜 그 벤치에 가는지 아무것도. 그럼 말을 해주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게 하지 말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뭐예요? 당신한테 나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그런데도 당신 마음은 죽은 여자한테 가 있고. 그만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식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데, 따지고 싶었는데, 무너진 남편을 보니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이 수진 씨를 사랑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잘못으로 수진 씨가 죽었다는 것도, 죄책감에 40년을 산다는 것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당신은.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나는 그냥 수진 씨 대신 들어온 사람이었죠. 죽은 여자 대신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 그게 나였던 거죠.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은. 그럼 뭔데요?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한 사람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자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당신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의 무너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결혼 앨범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낡은 먼지가 쌓인 앨범. 남편은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만의 시간이었으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하지만 소파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표지에 198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펼쳐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남편의 일기장 같았어요. 남편의 사적인 공간.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걸 여기 둔 건 어쩌면 보라는 뜻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40년 전 아직 젊었을 때의 힘 있는 글씨. 오늘 당신과 결혼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중매였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수진이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과 결혼하다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수진이가 죽고 나서 내 마음 한쪽이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약속한다. 좋은 남편이 될게.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어오고 바람 안 피우고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전부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1983년 2월 15일. 명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딸이라고 한다. 기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1983년 5월 3일. 오늘 명자가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피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웠다. 손을 잡는 것조차 미안했다. 수진이한테 1983년 8월 20일. 명자가 물었다. 왜 나한테 차갑게 구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차갑게 대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방법을 모르겠다. 사랑하는 법을.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수진이 기일이다. 오늘도 벤치에 갔다. 명자는 모른다. 이걸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숨긴다. 나는 비겁한 남자다. 1995년 5월 12일. 은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명자가 준비한 도시락이 정말 예뻤다. 명자는 좋은 엄마다. 나보다 훨씬 좋은 부모다. 2000년 12월 31일. 밀레니엄이 지나갔다. 명자와 결혼한 지 17년이 됐다. 17년 동안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왜일까?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수진이한테 했던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배신 같아서 손이 더 떨렸습니다. 2010년 3월 5일, 은희가 결혼했다. 명자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다. 나는 명자를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다. 오늘도 안지 못했다. 2015년 8월 8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손자를 안았을 때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처럼 서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근 날짜였어요. 2024년 11월 20일. 명자가 나를 따라온 것 같다. 눈치챘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 40년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게 기적이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명자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한다. 수진이 이야기도, 내 죄책감도, 그리고 명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도.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명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거실에 두고 왔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다. 명자가 읽고 있을 것이다. 40년간 숨겨왔던 내 마음을. 손이 떨렸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한테 청혼했을 때, 그리고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아내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는 날.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짧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말할 용기를 내기에는 1982년 10월 18일.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회상 시작.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었다. 수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결혼식이 3일 후였고 그날은 신부 부케를 고르러 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늦잠을 잤다. 전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집에 들어온 게 새벽 3시였다. 결혼 전 마지막 총각 파티라며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나갔던 것이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잤다. 30분만 더. 그렇게 생각했다. 눈을 떴을 때는 8시였다. 황급히 일어나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수진아, 미안해. 늦잠 잤어. 지금 바로 갈게. 오빠 괜찮아. 근데 나 지금 윤정숙이랑 먼저 만나기로 해서. 오빠는 나중에 합류해. 아니야, 내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오빠, 정숙이가 벌써 거기 도착했대. 나 먼저 가 있을게. 오빠는 천천히 와도 돼. 수진아, 괜찮아. 사랑해, 오빠.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진이가 내게 한 마지막 말. 사랑해, 오빠. 1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수진아, 수진아.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의사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멍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무너졌다. 내 세상이. 장례식장에서 나는 3일 동안 영정사진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을 걸었지만 듣지 못했다.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먹을 수 없었다. 그저 수진이 사진만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미안해. 내가 늦어서. 다 내 탓이야.
계속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수진이를 데리러 갔더라면, 수진이는 내 차를 타고 안전하게 왔을 것이다. 택시를 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진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중앙공원으로 갔다.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벤치에 앉아 등받이를 만졌다. 한 달 전에 수진이를 위해 새긴 글씨가 거기 있었다.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죽을 때까지 매주 여기 와서 기다리기로. 수진이가 오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내가 수진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회상 종료. 1년 후 부모님이 중매를 권했다. 철수야,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수진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계속 권했고 나는 계속 거절했다. 그러다가 명자를 만났다. 작은 체구의 조용한 성격의 여자였다. 말이 많지 않았고 눈빛이 따뜻했다. 처음 만난 날 명자가 물었다. 결혼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셔서.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두 사람 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결국 했다. 결혼식 날 명자의 손을 잡았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돼서.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명자야, 미안하다. 명자는 좋은 아내였다. 조용히 집안일을 했고 불평하지 않았고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은희가 태어났을 때 명자는 훌륭한 엄마가 됐다. 나보다 훨씬 잘했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조차 서툴렀는데 명자는 자연스러웠다. 여보, 은희 안아볼래요? 명자가 물었지만 나는 망설였다. 나는 잘못해.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명자는 늘 그랬다. 기다려줬다.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명자에게 서툴렀다. 손을 잡는 것, 안아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모두 할 수 없었다. 왜일까? 수진이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다는 아니었다. 무서웠던 것이다. 또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또 누군가 내 잘못으로 다칠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다. 명자와 은희와 모두와. 사랑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자가 아침마다 끓여주는 된장찌개. 내가 좋아한다고 한 번 말했을 뿐인데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끓여줬다. 명자가 개 놓는 내 양말. 구멍 난 줄도 모르고 신고 다녔는데 어느새 꿰매져 있었다. 명자가 밤마다 확인하는 보일러. 내가 추위를 타는 걸 알고 자기 전에 항상 온도를 올려놨다.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40년이 됐다. 명자는 말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걸 깨달은 건 얼마 전이었다. 어느 날 명자가 아팠다. 독감에 걸려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이틀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밥은 어떻게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돌리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명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40년이 걸렸다. 깨닫는데
현재로 돌아옴. 방문이 열렸다. 명자가 들어왔다. 손에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여보.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게 진심이에요? 마지막에 쓴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야. 다만 내가 인정하지 못했을 뿐. 명자가 침대에 앉았다.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진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 다시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리를 뒀어. 당신한테도 은희한테도.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요? 아니, 나를 위한 거였어. 비겁한 거지. 다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명자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벤치에는 계속 갔잖아요. 매주. 그건 속죄야. 수진이한테 내 잘못으로 죽었으니까. 아직도 사랑해요? 수진 씨를.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리움? 미안함?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어. 수진이는 내 첫사랑이었고 내 잘못으로 죽었어. 그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질 거야. 그럼 나는요? 나한테는 어떤 감정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말을 고르는 게 어려웠다. 어떻게 표현해야 40년간 쌓인 이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은 내 인생이야. 인생이요? 수진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짧았어. 1년 반. 그리고 40년 전에 끝났어. 근데 당신은 40년을 함께했어. 내 일상이고, 내 버팀목이고, 내가 숨쉬는 공기 같은 사람이야.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있을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 왜 말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서웠다니까.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남편이,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한다고 말해. 명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으로 왔다. 바보. 명자가 말했다. 40년이나 바보같이 혼자 삼키고 있었네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물어보지 않아서,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명자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40년 만에 명자가 내 손을 제대로 잡은 건 따뜻했다. 여보. 명자가 불렀다. 응, 저도 사랑해요.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 당신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집 지키면서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났다. 78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명자가 나를 안았다. 작은 책으로 나를 안았다. 나도 명자를 안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요. 미안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다. 40년간 쌓인 서러움, 외로움, 오해들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명자의 작은 어깨가 내 품에 있었고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안고 있었다. 여보. 명자가 조용히 불렀다. 응,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명자가 내 품에서 조금 떨어져 내 얼굴을 보았다. 매주 토요일 벤치에 앉아서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40년 동안 매주 3시간씩 벤치에 앉아서 처음에는 수진이 생각만 했어.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들로 3시간을 보냈어.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지만 듣겠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어떻게요? 수진이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더라. 목소리도 잘 기억나지 않고 대신 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대신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 아침에 밥하는 모습, 은희를 안고 있는 모습, 내 양말을 꿰매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났어. 그래도 계속 가셨잖아요. 벤치에. 응, 갔어. 그런데 이유가 바뀌었어. 이유가요? 처음에는 수진이한테 사과하러 간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한테 사과하러 가는 것 같았어. 명자의 눈이 커졌다. 저한테요? 응.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못 됐다고. 손 한 번 제대로 안 잡아주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는 남편. 그런 나와 40년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매주 그 벤치에 가서 다짐했어. 이번 주는 좀 더 잘해야지. 당신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 근데 집에 오면 또 못하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 명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게 저한테 하는 사과였어요? 응. 이상하지? 수진이한테 약속한 벤치에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있었던 거야. 명자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나도 알아. 바보 같다는 거. 40년 동안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벤치에 앉아서 사과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은희가 전화를 했다. 아빠,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그래. 아빠, 요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시죠?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은희는 늘 그랬다. 엄마가 말했니? 아니요. 제가 느꼈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한참을 망설였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은희야. 네. 아빠가 엄마한테 못해준 게 많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4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손도 안 잡아주고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전화 너머로 은희가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다만 이제 좀 달라지려고 해. 늦었지만. 아빠, 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안 따뜻한가? 왜 아빠는 엄마한테, 저한테 차가운가?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불행한 사람 같았어요. 뭔가 아픈 사람 같았고 가슴이 찔렸다. 딸이 나를 그렇게 봤구나.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은희야, 아빠가 너한테도 못해준 게 많지? 뭐, 다른 집 아빠들처럼 안아주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근데 괜찮았어요. 아빠가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안아주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방법을 몰랐어. 아빠, 이번 주말에 오면 안아줄게. 48살 된 딸이지만. 은희가 웃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도 데리고 갈게요. 할아버지 안아주고 싶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48년. 딸을 낳고 48년 동안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었다. 다음 토요일 새벽이 왔다. 5시에 일어났다. 40년간 반복했던 습관이었다.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명자가 방에서 나왔다. 저도 같이 갈게요. 뭐? 벤치에. 같이 가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괜찮아. 혼자 갈게. 싫어요. 40년 동안 당신 혼자 갔잖아요. 이제는 같이 가고 싶어요. 명자의 눈빛이 단호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새벽 거리를 걸었다. 나란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공원에 도착했다. 벤치가 보였다. 여기에요? 명자가 물었다. 응, 여기. 벤치에 함께 앉았다. 명자가 등받이를 만졌다. 이게 당신이 새긴 글씨구나. 응, 40년 전에.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명자가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수진 씨는 오지 못했죠. 응, 대신 저한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명자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 40년 동안 여기 혼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저한테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미안해. 알아요. 그럴 수 없었던 거. 이제는 이해해요. 명자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이제 수진 씨한테 이별 인사해요. 뭐? 40년 동안 충분히 사과했어요.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수진 씨도 편히 쉬게 해줘요.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명자의 말에 용기가 났다. 나는 벤치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40년 전에 새긴 글씨 위에 수진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어. 약속대로. 근데 이제 이만 가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 옆에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있어. 너만큼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나를 지켜준 사람이야. 이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 명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웠어. 너와의 1년 반은 정말 행복했어. 근데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나한테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편히 쉬어. 그리고 행복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됐다. 여보. 명자가 불렀다. 응. 이제 집에 가요. 응. 가자. 일어서는데 명자가 말했다. 다음 주에는 안 와도 돼요? 응. 안 와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응. 이제 끝이야. 40년 만에. 명자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벤치를, 과거를. 그날 오후 은희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20살이라 무거웠지만 힘을 줘서 안았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요?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냥 안고 싶어서. 은희가 다가왔다. 아빠. 응. 표정이 좀 달라 보이세요. 뭔가 가벼워 보여요. 그래. 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은희를 안았다. 48년 만에 제대로. 아빠. 미안하다, 은희야. 좋은 아빠 못 돼서.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싶어서. 은희가 내 품에서 울었다.
48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아빠도 사랑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알아요. 이제 알아요. 명자가 부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은희 가족이 돌아간 후 명자와 나는 거실에 앉았다. 여보, 응, 행복해요? 명자가 물었다. 응, 오랜만에 행복해. 저도요. 명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이었다. 40년 만에. 여보, 응, 남은 시간 잘 살아요. 우리, 그래, 잘 살자. TV는 켜져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 서로의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4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았다. 진짜 우리의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집은 조금씩 변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여놨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늘 나한테 해주잖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커피 맛은 형편없었어요. 너무 진했고 쓰디쓴 맛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하는데. 알아. 근데 같이 하고 싶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차네. 원래 그래요. 추위를 많이 타서.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40년 동안 몰랐네. 당신 손이 이렇게 찬지. 몰라도 괜찮았어요. 아니야. 알았어야 했어. 40년 전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40년 만에. 여보, 일어나요. 제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응? 약속했잖아요. 오늘 같이 공원 간다고. 아, 맞다. 두 사람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는 아니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였죠. 중앙공원까지 걸어가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길을 40년간 혼자 걸었어. 이제는 혼자 안 걸어도 돼요. 고마워. 뭐가요? 40년을 기다려줘서.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40년을 함께 해줘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벤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철수의 시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서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내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저희 약혼 기념으로 이름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도 누군가 새긴 것 같던데. 젊은이가 벤치 등받이를 가리켰다.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40년 전 내가 새긴 글씨였다. 우리도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새기려고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명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내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사랑해요.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안았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다른 벤치에 앉았다. 여보, 명자가 불렀다. 응,
저 커플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응, 나도 저랬었지. 40년 전에. 부럽네요. 뭐가? 저렇게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명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알아요. 이제는. 한참 후 젊은 커플이 일어났다. 다 했어요. 보세요. 젊은이가 우리를 불렀다. 벤치에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수 지은 마이너스 2024.12. 7. 예쁘죠? 평생 여기 남을 거예요. 그래요. 예쁘네요. 명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커플이 떠나고 우리는 다시 그 벤치로 갔다. 두 개의 글씨가 나란히 있었다. 40년 전의 것과 방금 새긴 것. 여보, 명자가 말했다. 응, 우리도 새길까요? 이름. 뭐, 4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자가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준비해 왔어요. 놀라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자는 벤치 등받이에 천천히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다. 명자와 철수. 그 옆에 날짜를 적었다. 2024.12. 7- 새로운 시작. 다 했어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고마워. 정말. 이제 여기는 우리 벤치예요. 수진 씨 벤치가 아니라. 응, 우리 벤치야. 명자의 시점. 그날 우리는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들, 강아지와 노는 아이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보, 응, 후회해요? 저랑 결혼한 거. 아니,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 솔직히, 수진이를 잊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수진이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졌는데 당신이 나를 다시 세워줬어. 조용히, 천천히.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에는 몰랐어. 당신의 소중함을, 당신의 사랑을. 근데 이제 알아.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아직 있어.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철수의 시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명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보, 저기. 왜? 꽃집이에요. 작은 꽃집이 보였다. 꽃 사줄까? 정말요? 응.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사줬잖아. 괜찮아요. 안 그래도 사주고 싶어. 꽃집에 들어갔다. 어떤 꽃 좋아해? 저요? 카네이션이요. 카네이션? 왜? 어머니 날에 받는 꽃이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카네이션 한 다발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꽃다발을 명자에게 건넸다. 여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명자가 꽃을 안고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고마워. 명자의 시점. 집에 도착해서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예쁘네요. 응. 예뻐. 여보. 응. 행복해요. 지금. 나도. 남편이 나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이 잠시 굳었다가
더 꽉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남편도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의 시점. 저녁이 됐다. 명자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다. 수진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고마웠어. 그동안.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잘 있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 이별이었다. 명자의 시점.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40년 동안 누워온 그 자리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보. 응.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산책 갈래요. 같이. 좋아. 같이 가자.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도 같이 있어야지. 그 다음 날도요? 당연하지.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응. 그렇게 하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따뜻함을 느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잠이 왔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외롭지 않은 행복한 잠. 에필로그. 다음 주 토요일. 중앙공원의 벤치. 3개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수진아, 영원히 여기서 기다릴게. 마이너스 1982. 민수 지은 마이너스 2024.12. 7. 명자와 철수 마이너스 2024.12. 7.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벤치를 비추고 있다. 한 쌍의 노부부가 손을 잡고 벤치 앞을 지나간다. 여자가 벤치의 글씨를 보고 미소 짓는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예쁘네요. 그러게. 사랑이 참 많이 새겨져 있네. 두 사람은 웃으며 공원을 걸어간다. 벤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과거의 사랑, 현재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사랑을 품은 채